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했냐? 전략자산 배분 또는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결론은 그냥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을 50대 50 정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한 주식 60, 채권 40,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면 주식 40, 채권 60 이 정도 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장기채 ETF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단기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CMA나 아니면 MLF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술자산 배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예. 어, 이 동영상 수업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집중이 잘 안 되고 졸음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수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뭔가 제가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책하는 게 훨씬 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동영상 듣다가 뭔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뭐 질문할 게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메모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밴드에다 질문 같은 거 올리시는 게 집중하는데 훨씬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학습하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수 자산 배분은 뭐 어떤 거예요? 시점 선택이었는데요. 그죠? 예. 뭐 피터 린치는 거시경제학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시점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선택이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지표가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CNN에서 만들고 있는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어느 정도 공포가 있느냐, 어느 정도 탐욕이 있느냐라는 걸 했고요. 이게 CNN에서 과거 1년치의 차트는 보여주는데 이제 그 이전 데이터 같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엑셀로 기록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2002년 6월 8일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 있으니까 제가 2023년 6월 8일부터 이제 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여기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 나스닥 100 인덱스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이고요. 이 지금 10,000에서 16,000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포 탐욕 지수, 요거는 지금 이 파란 색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CNN에서는 공포 탐욕 지수가 75 이상이면 어 제가 이 쉐이드를 잘못했네요. 한 요 정도 이상이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탐욕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경우에 주가가 이제 너무 과열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공포 탐욕 지수가 25 이하이면 주식시장이 너무 공포가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박스로 표현해 놨는데요. 요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을 때는 어 나스닥 지수가 탑을 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갑니다. 근데 별로 많이 안 올라갔네요. 그죠? 여기서 또 바닥이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때는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완벽하게 시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뭔가 하여튼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냉각된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지표는 되니까 요걸 조금 참조하시면서 투자하면 그래도 그나마 시점 선택이 조금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 뭐 이제 매우 탐욕적이니까 그냥 주식을 0, 그다음에 매우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100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워렌 버핏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버펫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버펫 지수가 뭐냐 하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82% 이렇게 이 시점에 나왔는 가 같네요.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그 버펫 지수를 가지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평균하고, 그 다음에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대략 보니까 2표준 편차 근처까지 가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근처에 가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포 탐욕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조하는 정도이지, 워렌 버핏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주식을 100 아니면 주식을 0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가 뭐냐면 우리 PER, 그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그래서 주당 순이익 대비 가격이 몇 배인가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에서 본다면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 총액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과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낮으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리고 굉장히 높았던 경우도 있는 거죠. 2010년도에. 그럴 때는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뭔가 과열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높은 수준에 20 이상의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이게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지금 주식을 그냥 0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옳으냐 하는 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 페드에서 예전에 그 그린스팬이라는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페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S&P의 어닝 일드를 10년 미국 국채의 수익률로 빼준 값이 높으면 주시장이 지금 너무 탐욕적이고, 그다음에 낮으면 너무 침체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어닝 일드는 뭐냐면 요 역수입니다. 그 PER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한 몇 배 정도 되냐 하니까, 현재 이 주식을 사서 만약 이 단기 순이익을 전부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국채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뭡니까, 지금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낮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 어 너무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덜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걸 보통 일드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드 갭이 2000년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이 굉장히 덜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채권을 투자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건데, 그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아니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어닝 일드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예. 높은 거, 이때는 뭐냐면 뭔가 주식시장이 침체돼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주 주식이 매력적일 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S&P 500이 굉장히 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어닝 일드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 투자해서 단기 순이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오냐라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매력적일 때, 그때가 보통 어떤 때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단기 순이익은 크게 변동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어닝 일드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높아지면
어, 트레저리보다 훨씬 높으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보면 미래의 주가를 좀 예측하느냐, 뭐 어떤 논문들 같은 게 예측한다라고 나오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그 안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다 이런 거. 결론적으로 드린다면 시점 선택을 하더라도 아주 작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점 선택이니까 시점 선택 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주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종목 선택입니다. 종목 선택.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이미 좀 답을 드렸습니다. 가령 CPPIB 캐나다의 연기금인데 여기가 상당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걸 정했다는 거죠. 그 기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주식, 채권 6대4 이렇게 정했습니다. 6대4 이렇게 정했고요. 새로운 투자안을 실행할 때는 이 주식 채권을 6대4만큼 자기 투자하는 금액만큼 팔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안에 사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투자안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매력적인지 또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기준 포트폴리오하고 비교를 합니다.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이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높아진 위험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느냐, 이익을 얻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 세틀라이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세틀라이트 해가지고 성과를 코어하고 비교를 하겠죠. 비교해가지고 세틀라이트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세틀라이트 비중을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목 선택 능력의 크기만큼 이 위성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이미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거네요. 여기네요. 그죠? 예. 시점 선택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인 시점 선택, 그래서 재정 전략 50대 50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다시 50대 50으로 바꿔주는 것 정도 하고요. 만약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능력을 키운다면 종목 선택에다가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 선택의 비중을 너무 많이 급격하게 높이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나의 성과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는 게 판명이 나면 서서히 늘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성과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종목 선택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말의 의미는 좀 더 종목 선택의 공부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소리고요. 예. 본업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실험 좀 해보다가 뭔가 괜찮은 종목 선택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뭔가 실행하겠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다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기준 포트폴리오 뭐 벤치마크보다 고성과를 내면 이거예요. 없다면 그냥 간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